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세상 기분 나쁜 월요일입니다. 뭘 또 기분 나쁘다고까지 아니 하십니까?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길어요? 월, 화, 수, 목, 금. 네. 왜 5일씩이나 있는 거 왜 평일이? 저희가 주말에 또 워크샵 이런 걸 또 해가지고 더 주말이 없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제 몸에서 한 수요일쯤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힘들어요. 현실은 받아들입시다. 네. 월요일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월요일 월요일 날 그냥 저냥 비슷한 거 하면 막 더 우울할 것 같아서 맞아요. 스페셜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죠. 네, 이분은 3프로 TV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던 분인데 네. 언더스탠딩에서 얼마나 더 빛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보여드릴 거고요. 예. 예.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님. 야, 저 이분 낸 책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책도 되게 잘 쓰시고. 이분은 레벨이 다른 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인정하는. 저희가 요즘 워낙 미국 경기라든가 거시 경제가 중요한 시점이라 네. 이건 뭐 언더스탠딩에서도 안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면 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려고 요즘 저희가 자. 거시 경제 관련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갖고 오신 주제가 연준의 양적 긴축은 성공하기 어렵다. 도전적인 제목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이거 들어보고 그냥 들을만 하고 괜찮을 것 예. 같으니까 예. 영어로 자막을 달아서 어. 그쪽으로 보내려고 그래. 잠시 후에 이효석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리더 엑손모빌. 자동차용 엔진오일에서 선박용, 항공용, 산업용 윤활유까지 엑손모빌만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모빌코리아 울산 플랜트의 까다로운 품질 관리를 통해 보다 윤활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최고의 퍼포먼스 모빌원, 합리적 솔루션 모빌 슈퍼. 지금 전국 모빌 전문점에서 만나보세요. 저는 한 주를 사더라도 제대로 삽니다. 저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쌀 대한제일미를 먹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들이 즐겨 먹는 대한민국 제일의 쌀 대한제일미. 검색창에 대한제일미를 검색하세요. 밥맛이 좋아야 요리가 빛이 납니다. 기억에 남는 맛집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 대한제일미. 예. 오늘 주제가 연준의 양적 긴축과 관련한 네. 주제예요. 예. 잠시 소개를 안 드렸군요.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부터 여쭤볼까요? 아니 멋진 질문 해야 되는데. 이번 주 뭐 이런 거부터 여쭤봐야 될까요? 그래야 되나요? 짧은 걸로. 네. 근데 사실 제가 3프로 TV에 출연한 지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작년 말에 애널리스트를 그만두고 회사를 옮긴 다음에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특별히 오늘 좀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 저희가 먼저 감사합니다. 해드리고 싶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 지난번에 이제 작년 10월 달에 마지막으로 3프로 TV 출연이었었고 그 뒤로 이제 몇 번 이제 출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여건이 안 되고 뭐 기회가 예. 안 돼서 이제 오늘 이제 오랜만에 나오게 됐는데 그동안 시장 상황이 워낙 많이 변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많아서 예. 저도 그때 전망했던 부분이 틀린 부분 그리고 이제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반성 예. 이런 것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그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가장 틀렸고요. 네. 그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을 것 그럼 같아서. 뭐 연준도 우리도 잘못 생각했다고 한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그 디플레이션이 이렇게 허망하게 망가질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가 굉장히 큰 고비인데 이번 주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2022년 하반기가 바로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네.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두 가지만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이맘때쯤에 미국 CPI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수요일날. 네. 그때 CPI가 발표된 이후로부터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때 이유는 이제 뭐냐면 시장의 생각은 뭐냐면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 많이 빨리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면 진짜 너무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었던 그렇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정말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졌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저녁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긍정적인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난 주말 동안에 일일 하락폭으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미국 휘발유 가격에서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가도 많이 하락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번 주에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서 뭔가 성과를 낸다. 이러면 또 유가가 하락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잖아요. 그럼 야 이거 인플레이션 이번에 숫자만 수요일날 잘 나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인 포인트인데 제가 오른쪽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은 저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희한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은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랑 하락할 때 같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빅스라고 해가지고요. 변동성 지수가 있어요. 예. 주가가 올라갈 때는 변동성 지수가 낮아지고요. 주가가 급락하거나 하락할 때는 변동성이 높아집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채권 시장에서 금리는 많이 하락했잖아요. 예. 채권의 가격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변동성이 지금 역대급으로 높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이게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데도 네. 변동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애가 자꾸 100점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내 자식이지만 그런 애가 아니야.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이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이런 심리적으로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채권 투자자들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다. 금리가 낮아져서 좋긴 좋은데 예. 혹시 CPI가 잘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정말 벌벌벌 떨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힘줄에 여기에 하얀색 피가 안 통해서 하얀색이 될 정도로 이게 지금 힘을 꽉 줘가지고 우리 보면 뭐 롤러코스터 타고 다닐 때 이렇게 엄청 힘을 주면 네. 여기 네. 그런 정도의 그런 투자자들의 심정이다. 이걸 나타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 CPI가 정말 중요한 이벤트인데 물론 잘만 풀린다면은 술술 풀릴 수 있겠지만 네. 투자자들은 지금 만만치 않게 지금 보고 있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CPI 예 말씀하십시오. 네, 예. 두 번째가 진짜 이번 주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래서 2분기 실적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좀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것은 미국의 기업들이 재고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네. 이 재고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제가 불힙 이펙트라고 해서 채찍 효과라고 표현해 놨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왼쪽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소비자가 한 100명이 지금 뭔가 어떤 아이폰을 산다. 예를 들어서 라고 했을 때 100명이 아니고 한 2명 정도가 나 좀 더 사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애플이라는 회사에서는 야 5대 더 만들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애플이 하청업체한테는 야 애플이 5대 더 만드니까 10대 더 준비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갈수록 끝단으로 예. 갈수록 진폭이 확대된다라는 게 채찍 효과예요. 예.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경기 전망이 안 좋아지고 소비자 심리가 둔화되면서 야 2개 더 사는 사람이 2명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예. 반대로 사는 사람이 2명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효과가 반대쪽으로 엄청 더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에 뭐 미국에 지금 항구에 배가 정박해서 물건이 안 나온다는 등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데 물건이 안 와서 큰일 났다는 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매업체, 도매업체 그리고 만든 회사들이 전부 다 재고를 적정한 수준, 딱 간당간당한 수준으로만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물건이 제대로 안 오니까
좀 과잉 재고를 좀 쌓아놨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디에 그 재고가 얼만큼 있는지를 지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각자 알아서 쌓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는 눈 앞에 있는 나는 지금 만약에 애플이라는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라면 앞에 있는 소비자들만 보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애플이 합청업체라면 애플만 보고 있는 건데 소비자들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이 중간 밸류체인 어딘가에 재고는 많이 쌓여 있고 적게 쌓여 있고 할 텐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원래는 공급망이 잘 가동이 안 돼서 재고가 부족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무슨 재주로 그렇게 재고들을 많이 쌓았어요? 재고가 부족한 걸 보고 기업들은 재고를 더 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재고가 부족하니까 네. 지금 쌓아놔야지 혹시라도 물건을 못 만드는 일이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꼬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자동차 거죠. 회사는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렇죠. 괜히 무슨 핸들 커버 재고만 잔뜩 쌓아놓은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부족하다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반도체 모르니까.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물건도 언제 없을지 모르니 뭐 그렇기도 조금 더 하고. 넉넉하게 쌓아놓자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다양한 미스매치가 있겠구나.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말에 나왔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오른쪽 그 그림이 그 그림인데요. 저도 이 그림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소매 업체들의 재고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봤던 뭐 타겟이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은 재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어디에 지금 재고가 얼만큼 쌓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다. 2분기 실적 시즌에는 이게 이제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고가 이게 하여튼 재고가 쌓고 있다는 건 양면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열심히 재고를 쌓아놨다고도 되지만 네. 잘 안 팔려서 재고가 쌓일 수 있는 것도 원래 있잖아요. 재고는 그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은 네. 어떻게 뭘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의 이제 재고를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앞으로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앞에 벽이 땅 막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수요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쌓아와 빨리 물건 빨리 가져오라고 그래. 네. 왜 이렇게 중국에서 뭐 배가 안 와? 막 이러면서 이제 가져왔는데 예. 갑자기 이 물건이 닥치니까 경기 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에 지금 막 달려가다가 부딪힌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 영향이 각각 회사마다 다를 것 같고요. 산업마다 다 다를 것 같아서 이번 실적 시즌은 어느 때보다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이 두 가지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렸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경기 침체랑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네. 저도 이제 잘못 부분 부분이 있고 해서 좀 정리를 좀 해왔는데요. 첫 네. 번째는 이미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첫 번째가 원자재 가격인데 왼쪽에 네.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많이 빠졌습니다. 심지어 유가 안 빠지던 유가마저 빠졌으니까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인데 작년 올해 6월 달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이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은 이미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반면에 지난 주말 동안에 나왔던 비농업 고용자 수는 아직 경기 침체 한참 괜찮았죠. 남았다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인상적이어서 가져왔는데요. 제 남색 그림을 보시면은 이 남색 선 있잖아요. 남색 바가 과거에 경기 침체 당시에 이 0이라는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 침체 전에는 고용이 늘어났다가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고용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평균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남색처럼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하늘색처럼 돼 있고 수요일 날 발표된 지표는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하늘색이 뭐예요? 하늘색이 지금부터 12개월 전부터 고용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용자 수. 고용자 수. 일반적인 경기 침체 때는 고용이 이렇게 안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가 경기 침체 시작하면 고용은 줄었다는 얘기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여전히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있었던 당시랑은 지금 경기 침체가 왔다고 보기에는 너무 고용이 좋다는 얘기예요. 고용되는 일자리 갖게 된 사람들 근로자 숫자도 많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거죠. 아니, 네. 주말에 발표된 거 보니까 구직자 한 명당 미국에서는 한 명당 일자리가 2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1.8 몇 개던가?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고용 시장이 좋아요. 다만 그거는 일하겠다고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면 네. 그런 일이 벌어지죠. 네. 그러면 다들 불경기라고 불경기가 아니라 결국 결과적으로 불경기가 되죠. 오히려 네, 푸드코트에 10개 식당이 있는데 일하는 종업원이 2명밖에 없으면
다들 라면도 못 만들고 칼국수도 못 만들고 하니까 손님 와도 아무것도 못 팔고. 그러니까 손님은 벅적벅적 하는데 종업원은 정신없고 매출은 하나도 안 오르는. 이런 문제가 그렇긴 한데 이제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급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급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용 당연히. 시장이 타이트하니까 사람 뽑기가 어려워. 그럼 돈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줘야 한 푼이라도 더 주는데 갈 테니까. 네. 그럼 급여는 계속 오르면 이제 지금의 문제는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급여가 올라가면 또 비싼 물건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악순환이라고 봐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선순환이라고 지금 봐야 방금 될지.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신 건데요. 네. 급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가 사실 이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보는 매크로의 관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경제학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경기 침체나 이런 얘기할 때 항상 얘기 나오고 가장 악유가 많은, 그러니까 논란이 많은 것이 임금과 가격의 상호작용이에요. 예. 스파이럴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임금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으니까 임금 올려줘. 예. 그때 임금 올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빠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 얘기는 제가 뭐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한 논란거리다 정도만 하고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자재 가격은 급락해서 경기 침체 반영하고 있는데 고용 시장은 아직도 경기 침체 아니라고 하니 헷갈리고 나도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면요. 네. MBER이라고 하는 전미 경제 연합회에서 경기 네. 침체를 정의를 해놨어요. 많은 네. 분들이 경기 침체 그러면 딱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하면 네. 경기 침체 이렇게 예. 딱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전망, 그러니까 그 정의가 나와 있는 부분을 딱 보면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 근데 2022년에는 조금 애매한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2020년 코로나 당시에는 예. 딱 2달만 마이너스 성장이고 나머지 때는 괜찮았거든요. 딱 예. 우리가 짧게 예. 하고 짧게 앉았잖아요. 침체. 예. 짧게 침체인데 그래도 리세션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2분기는 아니잖아. 그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인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그 NBER에서 나와 있는 그 자료는 뭐냐면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뎁스. 이게 뭐냐면은 얼마나 심각하게 많이 안 좋아졌느냐예요. 네. 두 번째는 디퓨전. 얼마나 넓게 영향을 줬느냐. 예. 세 번째는 듀레이션. 얼마나 길게 영향을 줬느냐. 이 세 개를 종합해서 판단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요. NBER에서 내 마음대로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할 거야.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이 이 정의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경기 침체 옵니까 안 옵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저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근데 그게 왜 궁금한 겁니까?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이라면 예.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이런 막 지금도 여전히 싸우시잖아요. 예. 그거는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는 거죠. 어. 서머스나 아니면 폴 크루그만 이런 분들이 막 싸우는 겁니다. 내가 맞아, 내 전망이 네. 맞고 내 숫자가 맞아 그러면서 싸우는 거고 투자자들한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고 더 많이 생각해? 아니면 덜 생각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면 덜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미스터 마켓의 생각이고 그것에 따라서 시장도 움직이고 사람들도 움직이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생각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구간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질문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연준에서도 야 경기 침체 각오해서라도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했으니까 경기 침체 오지. 이게 아니고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인플레이션 잡힐까? 아니면 인플레이션 잡히기 전에 경기 침체가 먼저 와버리는 거 아니야? 요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준을 보실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건요. 제가 이제 그 회초리 이게 맞는 그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제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금 경기든 뭐든 해가지고 회초리를 때리는 겁니다. 네. 이놈 자식 그러면서 인플레이가 안 잡힐래 이러면서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이고 오늘 말씀드린 양적 긴축입니다. 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먼저 순서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경기 침체가 먼저 올 수도 있고요. 예. 인플레이션이 먼저 잡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또 다른 사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잡히는 게 반성하는 거고 그렇죠. 반성 안 하고 맞고 쓰러지면 침체가 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는 네. 경기 침체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경기 침체는 애가 이제 피가 나가지고 쓰러지는 정도고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준비해온 내용은 그러니까 병원에 실려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올지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하신 다음에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애를 쓰러뜨리면 안 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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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제 생각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잘 못 맞췄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왔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디플레이션이 왔는데 예. 이제부터는 40년 동안 계속 인플레이션만 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이분이 쓰신 책을 보면서 좀 정리를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은 마크 칸이라는 분입니다. 영국 중앙은행 총재. 맞습니다. 네. 근데 이분의 국적은 캐나다예요. 그래서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하셨던 분입니다. 네. 공부 잘게 생기셨어요. 그죠? 딱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해 보면은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하셨던 분이 영국으로 영국에 수입돼서 영국에 가서 히딩크 같은 거지. 그렇죠. 히딩크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우리나라 그렇지. 박지성 같은 경우죠. 네, 영국 가서 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제목만 가지고도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면은 밸류예요. 밸류. 가치. 가치.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옆에 네. 가로 열고 S가 붙어 있습니다. 가치들. 가치들. 뭘까요? 번역하면 가치관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분이 쓰신 한 800페이지 되는 그 책에 저 예. 지금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예. 가치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가치라는 것이 과연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엄청 그 깊이 있는 책을 쓴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하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이라는 것도 가치에 기반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가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치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가치는 뭐냐면은 객관적인 가치예요. 두 번째 가치는 뭐냐면 주관적인 가치입니다. 네. 첫 번째 가치, 객관적인 가치가 지금 우리가 6개월 내내 얘기했던 가치예요. 가격이고. 네. 우리가 말했던 인플레이션은 모두 객관적 가치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이거 물건 만드느라고 돈이 이만큼 들었어. 원자재 가격도 올라갔고 인건비도 올려줘야 되고 예. 이거 만드는데 내가 지금 옛날에는 100원이면 만드는 건 지금 150원이야. 그러니까 150만 원에 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건 객관적이죠 너무. 예. 그런데 주관적인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나는 그거 150원 가치가 없어 나한테는 주관적으로 나 안 쓸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 지금부터는 저는 이 두 번째 주관적인 가치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항공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미국으로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을 네. 못 간다고 해가지고 화가 많이 나잖아요. 예. 야 옛날 같았으면은 뭐 100만 원 가는 거 이거 왜 뭐 300만 원이 진짜 짜증난다 이렇게 되는데 네. 짜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가려고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가려는 수요가 있으니까. 여행 갈 생각이 있으니까 짜증난다는 거죠. 예. 만약에 여행을 갈 생각이 없으면 모든 짜증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네. 네. 여행 갈 생각이 없으면 짜증도 안 나. 짜증이 안 나죠. 비싸거나 말거나. 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자들 행태가 바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비싸게 만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입장이고 예. 객관적으로는 그 가격이 맞죠. 네. 그런데 주관적으로는 나는 그 가격에 못 사겠고 나한테는 그만큼의 효용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이만큼의 이것보다 더 싸게 못 만들지 못한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거지. 가격이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간다. 대인플레이션 시대로 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굉장히 지금까지 나왔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리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막 중국에서는 물건 싸게 만들었는데 그게 공급망이 깨져가지고 문제가 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커지고 맞죠. 근데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건을 비싸게 만든 거는 그 기업 사정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그 가격에 못 사겠는데 라는 게 확산되면 가격은 분명히 저항이 어딘가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약간 일본 같은 경제 모델을 생각하시나 봐요. 글쎄요. 일본도 약간 그렇잖아요. 뭘 사고 싶어도 가격을 원자재가 올라도 난 그 가격에 못 사겠어. 왜 이렇게 비싸니? 하면 그냥
가격을 못 올린다는 거잖아요. 일본은 계속 가격을 못 올린다. 근데 이제 그 동안에는 지금 지난 40년 동안 그게 그 말이 정확하게 먹혀가지고 예. 정말 가격이 오르지 않고 디플레이션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인플레이션이 만만치 않게 셌잖아요. 그래서 가격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40년 동안 앞으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려면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도 그걸 만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게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공급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거시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그냥 경기 좋아서 생기는 인플레하고는 전혀 다른. 네. 요즘 현대차, 기아차 살려면 엄청나게 비싸게 줘야 사요. 예. 근데 비싸게 줘도 못 사요. 기다려야 되니까. 많이 기다려야 된다면서 몇 그럼 개월. 저는 뭐. 수요는 매우 강하고 네. 가격은 오르는데 그럼 현대차, 기아차는 돈 버냐? 아니 그들도 판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팔지. 판이 없어. 그러니까 실적은 꼬꾸라지는. 아하. 그러면 이게 불경기야, 호경기야? 라고 생각하면 수요자 쪽에서 느끼기에는 호경기 같고 기업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불경기가 되는 네. 세상 이런 게 도대체 왜 존재하냐라고 하는 그런 페이즈인 거죠. 맞습니다. 예. 네네. 아 그래서 저도 그 분석을 하고 이제 전망을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너무 많이 꼬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꼬여 있고 기업마다 다르고 산업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르고 이래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회초리를 때리는 거죠. 금리 인상하고 네. 양적 긴축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뭐 50bp냐, 75bp냐, 100bp냐. 저는 근데 사실 양적 긴축에 비하면 50bp, 75bp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해요. 양적 긴축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그냥 쉽게 설명드려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첫 직장이 은행 지점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은행 지점에서 이제 대출 관련된 업무, 제반 업무 이런 걸 했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만기가 딱 다가오는 대출에 대해서 사장님들한테 전화하는 게 저희 역할이었어요. 예. 만기가 돌아오는데 사장님의 상황을 보니까 재무제표 보니까 이게 장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전화를 하죠. 어. 사장님 지금 저희 그 팀장님이 한번 나와보시라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왜요? 그러면 사장님 요새 좀 장사도 잘 안 되시는 것 같고 지금 대출이 한 10억 쓰고 계신데 이거 다 말고 좀 상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장님이 진짜 막 힘들다라는 표정으로 여기 이제 오십니다.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무슨 뭐 저기 힘들 때 우산 안 뺏는다 그러더니 이거 뭐냐 그러면서 어떻게 좀 그냥 연장 안 돼요 막 이러세요. 예.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10억 정도 대출을 쓰고 있던 분한테 2억을 상환하라는 얘기는 그분한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볼까요? 사장님 이번에 상황이 어렵고 이러니까 대출 금리를 한 2% 정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라고 얘기할 때랑 갚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랑 느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지.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양적 완화는 예. 연준이 그냥 그냥 이렇게 돈 찍어가지고 준 거거든요. 네. 그 돈은 누군가가 아까 제가 비유로 들었던 그 사장님처럼 그 돈으로 뭔가를 썼을 거예요. 가만히 놔두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리를 올릴게라는 네. 거랑 예. 갚어 완전 다른 얘기예요. 갚으라는 게 좀 더 못 믿겠다는 느낌이 들긴 드네요. 경제나 아니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예. 압도적으로 크다고 봐야겠죠. 큐티? 그게 그것이 양적 양적 긴축이다. 긴축입니다. 돈 양적 긴축이면 돈을 거다.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양적 긴축 돈 뺏는 거 아니야 재투자만 안 하는 거야.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뺏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뺏는 네. 거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자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제목으로 양적 긴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성공하기 어렵다. 근데 저는 성공 못한다. 이렇게 그냥 단언해서 언제부터 말씀드려요. 시작한다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시작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이 이제 어떤 식으로 될 건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양적 긴축 이거는요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인류 역사상 너무 거창하긴 한데 2018년에 한번 시도했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준의 자산이 한번 줄어들어 봤어요. 예, 그랬죠. 잠깐 조금 줄었습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시 또 늘어났다. 라고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죠.
코로나 전에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모르시는데 이게 이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게 QT1 그러니까 첫 번째 양적 긴축이 실패했을 때 요 부분이요. 요만큼 늘어난 건데요. 네. 이때 이미 늘어났어요. 이거 왜 늘어났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왜 늘어났습니까? 그때 그냥 양적 긴축을 하다가 갑자기 그 은행에서 미국 은행들이 세금 낼 돈 없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하루짜리 돈 빌려달라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긴급하게 연준에서 돈을 또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돈 뿌린 돈에 대해서 그러면서 늘어났다. 친절하게 이름을 붙입니다. 네. 뭐라고 붙이냐면은 이거는 QE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이건 돈은 돈인데 not QE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not QE. 양적 완화 아닙니다. 이러면 돈을 뿌린 거예요? 이거 돈을 뿌린 건 맞아요. 근데 양적 완화는 아니에요. 이런 거죠. 네, 네, 네. 양적 완화는 아니에요. 네. 헛웃음이 나오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뿌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뿌리기 시작한 거는 이제 2020년 코로나 코로나 사태 때.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도 물론 경기로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이때부터예요. 돈을 이제 뿌리기 시작하면서. 아까 그 차트를 보니까 그때도 제가 약간 기억나던 게 왜 무슨 산들바람에 페인트 마르듯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살짝씩만 줄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양적 긴축을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조금 줄이다가 마른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로 1년 정도, 1년 조금 넘게 하다가 결국 네. 이제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한 시도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언제 투자해야 되냐? 그러면 양적 긴축 못 한다고 얘기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아까 이제 회초리를 때리다가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못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피가 나서 안 할 수도 있고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금융시장에 뭔가 흔들리는 충격이 오면 양적 긴축 못할 것이다.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지금 미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어요. 예. 그런 내용들을 이제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시나리오를 좀 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적 긴축은 계획이 국채를 그 30빌리언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도가 60빌리언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30빌리언부터 시작해서 60빌리언까지 국채를 줄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계획대로 되기 위해서는 만기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기 안 된 것도 갖다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했던 것처럼 네. 사장님 이거 만기 됐으니까 오세요. 20% 상환하세요. 요거고 예. 그게 아니고 그 대출이 있는 거를 갖다가 그냥 만기도 안 됐는데 그냥 갚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훨씬 더 센 겁니다. 근데 그러네. 그게 나올 시점은 아마 내년 1월 달 정도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 그러면 저 만기 도래한 채권을 발행했던 주체는 그게 국채든 혹은 뭐 모기지 MBS 든. 채권이든 뭐든 돌려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네. 시중에 다른 여유 자금이 연준이 빼내간 돈만큼을 그 채권을 사줘야죠. 맞습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 자금이 지금 그럼 어디에 어떤 형태로 지금 기다리고 있을까? 네. 연준이 빼내간 돈만큼 그럼 내가 사줄게 국채라고 하는 게 지금 어디 있을까 하면 은행 예금 정도에 있거나 그렇죠. 나는 어차피 장기 자금이야라고 하는 데가 있겠지. 고객 예탁금이 가서 갑자기 미국 국채를 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예금에서 빠져나오면 빠져나오는 걸 텐데. 이프로님이 질문해 주신 게 되게 이제 그 이해할 수 있게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양적 긴축 뭐 이렇게 복잡한 용어들이 나오면 예. 뭐야 도대체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딱 그거예요. 미국이 발행한 채권, 국채를 연준이 사준 거예요, 그냥. 그동안. 예.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주고 그냥 종이 쪽지 쓴 거 받아온 거예요. 그렇죠. 갚아줄게라고 이렇게 종이가 지금 쌓여 있는 게 연준 네. 자산이 네. 늘어났다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돈을 빌려주고 갚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적 긴축을 하겠다는 얘기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빌려서 잘 쓰고 있던 돈을 만기가 됐다고 해가지고 갚아내란 얘기거든요. 네. 어떤 수를 써서라든지. 네. 그럼 그 돈이 있냐? 뭐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야, 나 돈 이제 안 빌려도 돼. 나 우리 튼튼해. 야, 세금도 많이 거치고 괜찮아. 우리 돈 안 쓸 거야. 이러면 상관없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제가 그 다음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 정부가 적자가 얼마나 났는지입니다. 미국 정부 적자입니다. 2001년에 이제 흑자가 났습니다. 미국 네. 정부가. 그 이후로는 항상 적자였죠.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0.5조 달러 정도였어요. 적자 규모가. 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한 1조 달러 내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는 3조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1년에 3조 달러를 더 썼어요. 이게 아까 오히려 이게 뭐 갚아내는 것이 정부 아니고 예산이에요? 정부의 적자인 거죠. 적자 규모가. 네. 그럼 이만큼의 채권을 발행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예. 이게 갑자기 0으로 돼가지고 흑자가 될 가능성은 이 그림만으로 놓고 보면 2020년 당장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 네덜란드 이야기는 빼고요. 지금 미국 정부의 네. 지금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면요. 그러니까 예. 미국 정부가 갚아줄게라고 종이를 써서 준 돈을 다 모아보면 어느 정도냐 이 얘기입니다. 2005년에 6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5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빌려줬을까요? 첫 번째가 해외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약 37% 정도 됐다가 예. 지금은 29%로 줄었죠. 7.6조 정도 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게 2005년 이 당시에는 0.7조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5.7조로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 비중은 22%로 늘었죠. 자, 이 그림을 보시고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미국 정부가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 같단 말이죠. 그럼 누군가 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사줄 수 있느냐? 그 누가 사줄 수 누가 있어요? 해줄까? 그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야, 일본이 사줄 거야, 일본. 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일본 우리 미국 우방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약간 좀 머쓱해지는 게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잔액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2010년부터 봤을 때 하나도 늘어나지가 차이가 않았어요. 없네요. 예. 그리고 이거를 지금 미국 연준의 계획은 한 2조에서 3조는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6조 달러 들고 있는 걸 2에서 3조. 저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정도 수준에 있는 걸 한 요 정도까지 낮춘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누가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누가 사주냐? 이효석 이사님은 저거 사줄 사람 쉽게 안 나올 거야. 쉽게 라는 못 줄일 거, 못 줄일 말씀인 거야라는 거죠. 뜻인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유일하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아마 이런 거죠. 그 리세션이 온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야 미국 국채 미국한테 돈 빌려주면은 안전하게 맡길 수 있어. 요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남는 돈들이 많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거. 이 정도인데 사실 저게 한 2에서 3조 달러가 줄어든다? 이거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우리가 그 계산해봤는데 굳이 양적 긴축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언젠가는 무슨 이유로든지.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보고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마지막에는 제가 그 설명을 드릴 거고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엄청 힘드시잖아요. 예. 근데 진짜 그때는 진짜 투자를 다시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양적 완화의 포기가 양적 긴축의 포기. 양적 긴축의 포기가 직간접적으로 발표될 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양적 긴축이라는 걸 지금은 이제 계획이 돼 있잖아요. 조금씩 하여튼 지금까지 쌓아놓은 채권 너무 많으니까 지금 거꾸로 좀 채권 팔고 하겠다. 현금 시중의 현금을 끌어들이겠다. 네. 우리 금리 인상 하듯이 네. 지금 그게 이제 연준의 계획인데 이걸 실제로 채권을 팔려면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데 사주려면 경기가 받쳐줘야 된다. 그런 뜻이네요. 네. 결국 경기가 못 받쳐줘,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의 경기라면 이거는 계속 금리 인상이든 긴축이든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 양적 긴축을 하다 보면 예. 이제 과거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처럼 2019년에 문제가 됐던 것처럼 또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룹 오브 30라고 하는 그룹이거든요. 예. 이 그룹이 뭐냐면은 전현직 금융 리더 독립 기구라고 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마크 카니라는 분도 계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라구암 라잔이라고 하는
인도의 중앙은행 총재 하셨던 분, 네. 그리고 폴 크루그만, 그리고 서머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30명 정도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이 최근에 이제 나온 보고서 중에 예. 이분이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쓰신 책이, 그러니까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이름이 뭐냐면은 가이트너. 예.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재무장관 하시면서 금융위기를 극복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하셨던 멘트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요.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위축되면 어느 시점에 인플레이션 대응 노력을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금융시장이 위축되면 이 말이에요. 네. 금융시장이 여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금융시장이 위축되면 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는 케이스입니다. 예. 결국 아까 전에 초반에 그 차트에서도 표현했듯이 사실은 이게 긴축을 하면 경기가 나쁘죠. 회초리 들면 아프잖아요. 애를 회초리 들으면 아픈데 그게 이제 버텨내는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그 변수에 따라서 너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도 사실 경기가 나빠지는 걸 원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아니 우리가 회초리를 때리는데 애가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으면 좋겠으면서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얘가 뭐 좀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때리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포인트는 모든 부모는 애가 그냥 애 그러니까 잘못을 뉘우치게 하려고 회초리를 들지만 실수로 그게 좀 더 야구방망이로 때린다거나 화가 나서 그쵸. 실수로 뭐 그렇게 했다. 그랬을 때 의도치 않게 경기 침체로 가게 되는. 맞아요.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아이고 내가 너무 세게 때렸나 보다 하고 다시 부양책으로 하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샤워실의 바보들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경기가 진짜 좋고 유동성이 활발하고 경기가 뜨겁게 돌아가서 네. 아유 다들 돈이 너무 많아서 돈 좀 빼도 되겠네라고 할 때 이런 긴축이라면 왜 내 돈 뺏어가요라고 악소리가 좀 나더라도 경기 좋으니까 넌 딴 데서 빌려 임마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경기 좋아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아니라 네. 노동력 공급이 왠지 안 돼서 뭐 반도체 공급이 왠지 안 돼서 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경기가 좋은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똑같은 대응법을 해서 이렇게 돈을 빼면 네. 어떤 난리가 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연준 입장에서도 아니 금리를 올리는 거는 긴축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양적 긴축까지 해야 되나? 아니 빌려준 돈 그냥 쓰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는 케이스도 우리는 알아는 놓자.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알아는 놓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유동성 리스크라는 겁니다. 네. 유동성 리스크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서워하는 리스크입니다. 예. 그때 2020년 3월 달에 결과적으로 연준이 그걸 방어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통렬한 반성문을 쓴 내용들이 결국 유동성 리스크예요. 유동성 리스크라는 게 뭐냐면요. 아마 이프로님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부동산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호가가 10억 전에 팔렸던 게 10억인데 5억에 내놔도 살 사람이 없는 경우 이걸 호가가 얇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호가가 두껍다는 얘기는 9억에 살 사람, 8억에 살 사람, 7억에 살 사람 다 있으면 호가가 두껍다고 얘기하고 그런 경우에는 유동성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는 사실 위기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호가가 싹 비어 있을 때 위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것도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호가가 많은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호가가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10년물 금리가 이제 10년물 국채에서 호가가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하는 그림인데 파란색 선을 보시면 2020년 3월 달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유동성이 이 정도 얇은 거예요. 올라갔었죠. 최근에 많이 내려왔죠. 이게 5월 달에 나온 연준의 보고서입니다. 저게 채권 시장의 거래 대금을 의미합니까, 그럼? 그래서 이거는 거래 대금이 아니고요. 유동성이라고 해서 뎁스라고 얘기해요. 뎁스. 그러니까 그 호가에 9억에 살려는 사람, 8억에 살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가의 범위.
그게 리퀴디티 유동성이라고 그러고 그걸 표현한 단어가 뎁스라고 표현합니다. 시장에 모여 있는 자금. 그렇죠. 예. 만약에 이제 시장이 크게 문제가 없을 때는 그 자금이 많아가지고 팔고 싶을 때 팔고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한데요. X축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켓 뎁스예요. 유동성의 깊이. 자, 검정색이 뭐냐면은 우리가 평소에는 이 정도의 깊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파란색 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뎁스가 확 호가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채권 시장에서 엄청 얇아졌다. 걱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렇게 많이? 이게 이제 유동성 리스크가 만약에 불거지게 될 경우에는 아까 제가 채권 시장 얘기할 때 채권 투자자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 넉다운돼서 유동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생각보다 큰 혼란이 나올 수 있으니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준비 다 해놔 지금. 미리미리 준비해놔. 이거 혹시 문제되면 야 2008년이나 2020년처럼 또 된다.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사실 그렇게 나오는 정책들은 그거 하기만 하면 미국은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이 24페이지에 있는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우리가 보면은 보통 유동성이 많은 자산이 있고요. 유동성이 없는 자산이 있습니다. 뭐 보통 주식이 부동산보다는 유동성이 많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그림은 뭐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빨간색 선이 중요합니다. 빨간색 선이 가장 중요한 은행들인데요.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 자산의 비중이에요. 이게 2008년에는 한 5%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가 터져가지고 야, 돈 좀 찾아와 그러는데 유동성 자산이 5%밖에 안 돼요.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티가 그냥 망하고 이렇게 폭삭 주저앉은 거거든요. 팔 수가 없으니까. 대출을 해주든 무슨 주식을 사든 자산을 최대한 사고 캐시를 안 갖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캐시든 아니면은 현금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야, 돈이 당장 필요한데 대출 갚으라고 하면 대출 갚는데 시간이 걸리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냥 말라 죽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때 이후로 얼마나 은행 규제를 많이 하고 하면서 미국 은행들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냐면 32%를 들고 있습니다. 유동성 자산의 비중이. 그만큼 왜 많은 사람들이 은행은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미국의 은행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와야 되는 질문이 이런 거죠. 야, 그러면 그 많은 유동성 없다면서 비유동성 자산은 그럼 누가 가져갔냐? 은행이 팔았을 거 아니에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걸 연준이 가지고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연준도 일부 가져갔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펀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펀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대체 투자 펀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회사채 펀드 등등 해가지고 그 펀드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만약에 위기가 온다고 하면은 펀드에서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펀드에서 올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 은행이 가장 덜 위험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이고 은행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리스크가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 미리 대비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은 펀드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시는 것들 중에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손실 나가지고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유동성이 없는 펀드들이라면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펀드들 우리가 가입한 펀드들인가요? 네. 가입한 펀드들 중에서 유동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한 펀드들은 괜찮고요. 유동성 혹시 없는 그런 쪽.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조금 위험하다는 펀드는 무슨 뭐 채권,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한 펀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채권, 부동산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위험하다고 볼기는 어렵고요. 제가 뭐 특정한 상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우니까 뭐 대출인데 주식인 것 같은 뭐 펀드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메자닌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대출이랑 똑같은데 주식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뭐 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자산 이런 보다는 좀 약간 대체 투자 형식의 그런 펀드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왜냐면 생각을. 변동성이 약해지니까. 네네. 아. 만약에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따지면 그게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우선순위로 따지면 그런 것들이 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이제 뭐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게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마지막 페이지에 연준의 속마음이라는 이제 제목을 달아서 예. 이렇게 이제 표현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연준의 속마음은 야 금리 인상이랑 양적 긴축이랑 비슷한 거야. 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연준은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작년 예. 올해 6월달에 얼마 전에 나왔던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림 두 가지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양적 긴축을 얼마나 할 건지, 그래서 2025년까지 9조 달러였던 연준의 자산을 6조 달러까지 줄이겠다. 검정색 선입니다. 네. 요거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그런데 만약에 안 줄이면 이렇게 될 거고, 그냥 줄이면 더 많이 줄이면 이 빨간색처럼 될 텐데, 네. 그럼 이걸 하는 거랑 만약에 이걸 안 하고 금리를 올리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예. 오른쪽 그림처럼 된다라는 걸 이제 연준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정도로 줄이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검정색 선처럼 금리를 올리면 네. 저거랑 검정색 선을 합치면은 그냥 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안 하고 금리를 요만큼 올리면 그게 그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조금 저 그림은 잘 이해를 제가 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네.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예. 파란색 점처럼 만약에 예. 양적 긴축 하나도 안 한다. 네. 양적 긴축 안 하고 그냥 빌려준 돈이니까 그냥 써. 네. 라고 하면 금리를 이 정도 올려야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렇죠. 같은 그렇지, 기축 그렇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네. 양적 긴축을 안 하면 금리를 네. 이만큼 올려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근데 양적 긴축을 하면 금리를 덜 올려도 같은 정도의 긴축 효과를 낼 수 있어. 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두 개가 일단 지금 같은 거니까. 믹스돼 있는 정책을 쓰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그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차이가 많이 나죠. 양적 긴축과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연준이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예. 야 이거 파란색 천처럼 하자 그냥. 금리 더 올려줄게. 차라리 금리 더 올리는 게 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해. 양적 긴축은 하지 안 해도 돼. 아니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그동안 양적 긴축에 대해서 어떤 식의 리포트를 많이 봤냐면 그거 하는 게 한 0.25% 금리 올리는 정도? 요 그림 요 보고서입니다. 그게 이 보고서의 이 보고서는? 그대로 이 보고서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양적 긴축이 0. 몇 프로만큼의 긴축 금리 인상의 효과랑 동일합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네. 그건 이제 그 논리를 찾아보면요. 예. 그렇게 한 것이 긴축 효과를 내는 데는 동일한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산 시장이나 아니 영향 주는 영향으로 따지면 글쎄요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훨씬 크다. 네. 그래서 저는 양적 긴축이 별거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막 자이언트 스텝 금리를 막 팍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0.25%는 지금 뭐 별 효과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네. 실제적으로는 양적 긴축이라는 게 파생되는 실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예. 이게 이제 검정색 선대로 가는 거랑 파란색 선대로 가는 거를 비교해 봤을 때요. 네. 파란색 선대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예. 그냥 돈을 안 뺏고 예. 금리만 많이 올리는 차라리. 거죠. 예. 그것이 가장 좋은 이제 금융시장의 시나리오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빨간색 천처럼 양적 긴축 더 많이 하고 예. 금리는 덜 올린다 이런 식의 이제 시나리오를 쓰긴 했는데 네. 그럼 연준이 시나리오긴 하지만 뭐 글쎄요 이렇게 될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연준은 왜 애초에 저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빨강색이나 검은색처럼 이런 저런 거 뭐 다 이해했을 텐데 왜 금리 인상은 조금 생각보다 낮추고 그 대신 QT의 양을 좀 더 늘려서 왜 그런 콤비네이션을 하려고 했을까요? 겁을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금리 올릴 거야라고 하면 조금 덜 위축될까봐. 네. 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시장 참가자들이나 경제 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네. 강한 긴축의 메시지를 줘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지만 이게 지금 하지 않더라도 이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금리를 있습니다. 인상하고 QT를 한다고 할 때 그때 무렵은 인플레가 뭐 엄청 큰 뭐 그거가 아니라
슬슬 우리도 하기는 해야 돼, 그지? 하면서 그때 얘기할 때 같이 패키지로 나왔던 것 같아서 그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네요. 이 QT를 잘못하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퍼다가 연준 금고에다 넣는 거니까 갑자기 비는 유동성만큼 어딘가에서 채워줘야 되는데 아마 미국 국채니까 어딘가에서 채우겠죠? 그럼요. 네. 그러면 그 국채 산 돈은 어딘가에서 뭘 팔고 왔을 텐데 자꾸 이제 불안한 것, 안 좋은 거 팔고 똘똘한 것들 잡기 시작하면 삑사리는 저 불안한 것들에서 나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주제가 사실은 미국은 안 끊어지고 네. 미국보다 먼저 끊어질 것들 후보해가지고 한 4가지 정도 이머징 준비하는데 마켓에서 나오겠죠. 네, 근데 뭐 이머징 마켓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유럽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암호자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디일 있을 것 수 같으세요? 있죠. 그냥 그 이제 이거는 뭐 개인의 예상이나 인사이트 영역인데 제 생각에는 어디가 약해서 먼저 부러질까요? 제 생각에는 일본도 이번에는 진짜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일본 불안해요. 일본도 굉장히 부채가 많았어. 예, 아니 뭐 부채도 많고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일본 국채? 일본 주식? 이 그림만 하나만 보여드리면은 일본이 지금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0.25%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BOJ에서 산 국채의 양이거든요. 예. 평소에 이 정도 샀어요. 지난주에 이만큼 샀습니다. 양적 완화 규모가요. 예. 이게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저거 뭐 돈 찍어서 하는 건데요, 뭐. 근데 돈 찍어서 하게 되면은 일본 엔화는 더 약세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일본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수입 물가는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가는데 금리를 계속 놔두고 양적 완화를 계속한다? 이게 그러면은 엔화가 더 올라가겠죠. 지금도 엔화가 더 올라가고 있고요. 예. 예. 이게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한율이? 예, 물론 구로다 총재가 4월 달까지 임기니까 괜찮아라는 의견이 컨센서스이긴 하나 예. 지금 현재 굴러가고 있는 대로 계속 굴러가게 되면 지금 이 구조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골마 터지든지 뭐가 되든지 누가 먼저 터질지는 몰라요. 근데 일본도 만만치 않고 유럽도 저는 오늘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시간이 없지만 7월 20일 날 20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FMC보다 20이 훨씬 더 궁금해요. 22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거든요. 예. 22는 아예 양적 긴축이 아니고 양적 완화를 안 하면 벌써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궁금하고 뭐 다양하게 터질 수 있는 곳이 많다. 그래서 아까 그 양적 긴축을 아예 안 할게라고 얘기하려면은 연준의 입장에서도 뭔가 좀 뭐 그 염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한다고 다 해놨는데 안 한다고 하기. 야 내가 니네들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무시할 거 아니다. 이거 만약 실제로 시행되기 시작하면 의외로 노이즈가 크게 날 수도 있다. 요즘 그렇죠.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 얘기하고 저도 인상적이었던 게 연준이 만약에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면 우리 이사님 예상으로는 긴축을 먼저 손댈 가능성이 포기할 있다. 것 같다. 포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 큐티 같다. 안 한다고 할 때쯤이 되면 그때는 긴축에 대해서 진짜 뭔가 걱정하는구나. 연준이 이제 물가보다는 경기를 더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인가 보다라는 신호를 근데 받아들이자. 그 시나리오가요. 만약에 네. 물가가 잡힌 상황에서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좋은 건데요. 네. 물가는 천정부진데 그런 시나리오가 먼저 나와버렸다? 예. 이거는 애도 올바르게 놓지 못하고 그냥 애만 잡은 거예요. 아. 오히려 더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네. 아하. 그러니까 애를 왜 잡으려고 그래? 왜 이렇게 잡어? 그 공급망 때문에 생기는 건데 애를 잡아서 되겠어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까 채팅창에서도 지금 아동 폭력이지 그게 분육이냐? 그러니까 시대를 지금 키워드는 집안이 거지. 어려워서 지금 까치담배라도 팔아보려고 주머니에 그 담배꽁초 넣고 다니는구만. 네. 너 이 새끼 담배 피웠어? 하면서 막 뭐라 그러면 그러니까. 억울하지. 그럼 회초리가 웬 말이야 지금. 좀 이상하긴 이상해. 알겠습니다. 야 재밌네요. 네. 재미있는데 걱정되는 시나리오들이 많네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재밌죠? 네. 경제학은 이렇게 과학인데 네. 아직 정립되지 않은 과학이라서 누가 그러더군요. 아직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를 가지고 막 토론을 벌이는 아직 싸우고 그런 있어서. 수준의 과학이 지금 경제학이다. 네. 그러니까 다 이해하자. 그런 듯해요. 네. 자, 업라이즈의 이호석 이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내일 뵙죠. 아니다, 7시 45분에 와야죠. 네. 7시 45분에 오늘 진짜 또 재밌는 거를 준비해 놨습니다. 네. 배터리
배터리, 전기차 화재 전문가를 모시고 아, 전기차 화재를 어떻게 볼 전기차에 것이냐. 불나면 왜 잘 안 꺼지나? 엄청 또 예민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네. 7시 4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위더 스타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위더 스타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